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준호 교수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는데요. 여러분은 민주시민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오늘부터 민주주의와 시민 역량에 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깊이 있게 민주시민교육에 다가가겠습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김성천 교수님, 안녕하세요. 윤성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정치학자인 윤성희 교수님, 그리고 교육학자인 김성천 교수님이 나오셨는데요. 학계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저나 또 두 분 교수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편의 이제 공감 편지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따루입니다. 열린 민주주의 교실 공감을 통해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우선 민주시민 교육이란 가정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 선거 때 막 선거지, 광고지가 날라오잖아요. 그걸 같이 부모하고 같이 읽어서 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선거에 대한 개념도 익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죠. 학교나 유치원, 사실 유치원부터 보통 선거 날이 되면 그 모의 선거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때 먼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진짜 정치인이 아니고요. 뭐 스파이더맨 될 수도 있고 뭐 뽀로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에는 그 공약을 쓰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사실 2년 전에 그런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요. 공약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급식으로는 뭐 감자튀김만 매일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회 시간에는 그 학생들이 그 선거 그 후보 그 뭐라고 해 그 공약들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진짜로 투표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 몸과 마음으로 실감할 수 있는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통합교육이라는 개념도 이거랑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데요. 뭐냐면 이 민주시민 교육은 어떤 한 과목이 아니라 모든 교과 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핀란드에서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시민 교육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교수님, 기대하겠습니다. 따루 씨의 이야기처럼 핀란드는 민주시민교육을 아주 잘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핀란드의 사례가 한국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두 분의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의미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천 교수님, 자,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교육기본법 제2조에 사실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목적 중에 하나를 이제 민주시민교육 자질 함양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시민을 잘 길러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일제시대 때 있었던 수신과라는 걸 없애고 미군정기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과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흐름 속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민주시민이라는 것들이 되게 강조되어 왔었지만, 실제 이제 일제강점기 때의 어떤 문화라든지 군부 독재 체제 하에서의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사실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어떤 민주시민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화를 통해서 형성되어져야 되고 삶으로 형성되어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이상과 현실과의 그 괴리가 엄청나게 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이제 주민직선교육감 체제에 들어오면서 학생 인권 조례가 들어오고 혁신학교가 막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하면 좀 주체들의 참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삶과 어떤 내용의 일치, 문화의 일치라는 것들을 강조해 나가는 관점에서 좀 교육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는데 좀 역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성정 교수님께서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역사의 흐름을 잠깐 이제 좀 읊어주시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어떤 민주화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이게 좀 대두가 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좀 민주화 과정의 맥락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시민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1990년대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 변동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주요한 변화가 민주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의 바람이 90년대에 더욱더 활발하게 이어져 갔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 책임, 그다음에 참여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강조가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었겠죠. 또 한편으로 이제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면서 세계화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또 세계 시민 측면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이러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시민 교육, 그 중심에는 선거연수원이 있습니다. 1996년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개원한 선거연수원은 선거, 정치제도와 같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선거 및 정당 관계자, 유권자,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2000년 신설된 정치교육과는 2006년 시민교육과로 변경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후 국제심포지엄 개최, 대학생 학점 인정과정 등 선거연수원을 주축으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시민교육부로 도약해 유권자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수원으로 이전한 후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선거연수원은 공감형, 체험형 연수 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으로 국민이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당시에 좀 나름대로 물론 세계화의 과정이나 민주화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시대적 요청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민주시민 교육을 예를 들자면 교육부에서 그 당시에 소책자를 만들고 개념을 정립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어떤 시도가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교육부에서 다시 이거를 이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5년간의 어떤 흐름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을까요? 김성준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제 학교 문화 자체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양상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들을 학교 안에서 구현해내기는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학교라는 것이 이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의 어떤 참여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학생자치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거의 주민직선 교육감 체제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고 민주시민 교과서를 이제 별도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좀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진다라든지 과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사회과 중심으로 봤던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 좀 더 힘있게 가져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전에서는 학교 밖에서의 민주시민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학교 안보다는 시민사회 쪽에 있는 분들이 뭐 독일의 그 정치교육 기법들을 좀 갖고 와서 좀 뿌리고 그 열매들이 좀 맺어졌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오래된 미래였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어떤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그 연관 개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굳이 민주자를 붙이지 않아도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다문화 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윤성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인성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인권교육이라는 표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윤성희 교수님이 바라볼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언어가 좀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 그래서 이것들을 좀 분해해서 뭐 화학식을 좀 분해하듯이 좀 분해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도 뭔가 이게 뭐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측정 지표를 가지고 뭐가 얼마만큼 좋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도 어쨌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도 보면은 시민들의 책임의식, 뭐 서로에 대한 뭐 연대감, 협력,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뭐 모든 세계 국가로부터 칭송받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뭐 민주시민교육의 뭐 성과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러면은 성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성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학교 안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의 교육, 뭐 일상 삶을 통한 뭐 경험, 체험, 뭐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큰 뭐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었겠죠. 문화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지. 그렇죠. 그렇죠. 문화적으로 더 성숙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개념이 뭐 해방 후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사용되어 오던 개념이지만도 그 의미 자체는 다 다르게 쓰였단 말이죠. 그죠? 해방 후 이 건국 초기에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이해, 뭐 이러한 것을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부에서는 뭐, 어떤 이 국민의식 개혁, 뭐, 그 다음에 뭐 반공의식 주입, 뭐 이러한 것을 또 민주의식으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어떠한 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는 시민,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역량 함량,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민주시민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대 변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민주시민 교육의 개념은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뭐 정답이 있다든지 정형화된 틀을 두고 우리가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민주시민 교육이 아닐까. 그럼 개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당장에 민주주의만 보더라도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라는 부분은 뭐
모든 학자들, 많은 국민들이 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의민주주의 한계는 정확하게 뭐일까요?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선출한 대표, 정치 네.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데 갈수록 거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불만이 높아지게 되고, 시민들의 직접적 참여에 대한 요구, 네, 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좀 높은 편입니까? 저희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상당히 높죠. 예, 네. 이게 지금 뭐 우리 국민의 의식 부분도 있지만도 또 정보화하고도 연결이 네. 되어 있는 부분이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보화가 대한민국이 빨리 진행된 그렇죠. 국가이고, 네. 그리고 이 정보화라는 부분이 정치 참여하고 맞물려 있는 것도 네. 우리 한국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민들의 정치 참여, 정치에 대한 뭐 욕구 이러한 네. 것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네.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네. 바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시민의 이상적 시민이 누구냐 했을 때, 네. 과거에는 의무적 시민을 이상적이라고 했죠. 네. 주어진 세금을 내고, 그렇죠. 군복무를 하고, 법을 준수하고,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상적 시민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분들이 이상적 시민이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이 이상적 시민이다. 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늘 이해를 하고 네.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그런 네.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가 바뀌었고 시민이 바뀌었고 네. 교육도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도 어떤 교실 안에서 정보 전달과 주입식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네. 민주시민 의식을 체득해 나가는 네. 그러한 것이 이제 교육의 핵심이 되는 네. 것이고. 그래서 민주, 시민,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네.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일어났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명쾌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니까 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 조금 이렇게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그렇게 분해해서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이나 또 일반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김성진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도 그러한 방향들을 좀 인식을 하고 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약간의 변화가 지금까지 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념들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학교 문화나 또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고 또 아이들의 기대치는 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회과 교사 출신인데요. 네네. 늘 이제 가졌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민주시민 교육을 가르친다라고 하더라도 네. 학교 자체가 민주시민이 화되어 있지 않은 네. 문화 자체가 되게 권위주의적이고 네. 학생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는 왜 그런 그런 권위주의적 문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하나는 그 입시 중심의 문화가 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유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어떤 권리에 참여를 하거나 어떤 이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바라보고 예를 들면 뭐 교칙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인 예일 텐데 네. 이런 교칙들도 주어진 교칙이었던 거죠. 네. 기성세대들이 강요했던 교칙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나마 그 3주체가 함께 토론하고 뭐 논의해서 뭐 두발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조차도 함께 합의를 해갖고 일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네. 이런 양상들이 최근에 이제 좀 나타나기 네.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해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과도 마찬가지고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많았는데 정작 이것들이 지식 중심의 어떤 입시 위주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회과 그러면은 뭐 일반 사회, 지리, 윤리 다 암기 과목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져 왔었고 네.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체화된 그 시민교육, 삶으로 배우는 시민교육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식 중심의 이 관점을 좀 벗어나서 네. 이제는 좀 더 가치라든지 태도, 실천적인 영역으로까지 좀 더 나아가는 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삶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네.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뭐 선거 같은 거를 학생회장 같은 거를 할 때도 정말 말 그대로 아이들끼리 토론도 하고 직접 참여도 하게 만들어내는 네. 이런 좀 역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뭐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최근에 당선증을
네. 주거든요. 네. 네.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하나의 그 변화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들의 등굣길, 정문이 소란스럽습니다. 학생의 임원 선거를 앞둔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학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얼굴엔 웃음이 가득합니다. 학생의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가 열리고 이곳에서 결정된 내용은 학교에 공지됩니다. 후보자들은 회의를 통해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알아가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거운동. 후보자 토론회에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선관위가 전반적인 진행과 관리를 맡아 진행한 후보자 토론회 현장입니다. 토론회 직후에는 투개표를 실시해 선관위가 학생의 임원선거 전체 과정을 주간 운영하며 학생의 임원선거 토론회 과정은 교육용 자료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선거관리 기관의 선거교육이 만드는 미래 유권자, 열린민주주의 교실 공감이 함께합니다. 윤석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민주, 시민, 교육,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문화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변화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민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그러니까 역량교육이다. 그래서 뭔가 이 지식 같은 경우에도 단순 암기, 단순 습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메타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능력인 거죠. 그게 이제 그렇다고 하면 교육학자인 우리 김성천 교수님께서 민주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시민 역량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크게는 이제 뭐 가치와 태도와 어떤 지식이라는 게 다 중요하다고 봐요. 네, 뭐 지식이라는 것도 이제 워낙 복잡해지는 이 사회 속에서 나도 리터러시에서 볼 수 있고 네. 그 사실 판단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좀 그쪽으로만 쏠려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이후에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치들에 대한 어떤 탐색 속에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공화주의라든지 공동체주의라든지 민주주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가치들이 어떻게 내 삶에 내면화되어서 이것들이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 역량이라는 것들은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조직에 있던 갈등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거고 관점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인식과 가치의 차이를 얼마나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소통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렇죠. 사실은 이 삶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힘들을 이제 얼마나 길러낼 거냐의 문제인 거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기민주주의라든지 참여민주주의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이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직접 참여들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학생들에게 길러줄 거냐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유보적인 시민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가서 해라. 지금은 입시가 더 중요하지 않니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들을 직접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학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이걸 수용하게 만들어내는 학교의 문화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희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민 역량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적인 역량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김성천 교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치와 또 어떤 내면적인 힘, 그 가치를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내면적인 힘, 뭐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 시민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해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도 지금 요 시대, 요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의 내용은 또 다른 특별한 것이다. 과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과거와는 다른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에 가장 요구되는 시민성의 가치라면은 저는 관용, 뭐 다원성,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뭐냐 했을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불예측성, 불확실성이라는 네. 것이죠. 뭔가 그렇죠. 답이 없다는 네. 것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네. 어떤 가치가 더 뭐 고귀한 것인가, 네.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네. 것이죠. 네. 훨씬 사회가 다원화되고 심지어 파편화되고 있다. 네. 근데 이거는 뭔가 하나로 우리가 통일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오는 자연적인 결과물이라고 보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의 뭐 질서라든지 뭐 삶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적인 수용 네. 그 다음에 이제 타인에 대한 신뢰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고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 네. 이제 또 하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일반 시민, 대중의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커진 것이죠. 그렇죠. 엘리트들이 더 이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아니죠. 그럼 대중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이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네. 시민 역량이 얼마만큼 잘 갖추어져 있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정이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의 수준이 결정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민의 이 역량이 커지고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된 네. 만큼 사실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네. 시민의 책임성.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엘리트가 한테 요구했던 그러한 책임성을 이제는 일반 개개인이 다 가져야 된다. 네. 왜냐하면 과거 엘리트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관용,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죠. 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 접근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사회가 굉장히 이제 개인화된 그런 측면들,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측면.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갈등이 좀 심화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주로 이제 시민성 교육, 시민성을 얘기할 때에도 이제 관용을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원성에 대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갈등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뭐 영국 같은 데나 또 이제 프랑스 이렇게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핵심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 있기도 합니다. 혹시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뭐 이렇게 다른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에서 혹시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뭐 그런 해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내용 중심적인 접근, 지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 일상 속에서 부딪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 그런 사회들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분명 그 일상 안에서 그 대립과 갈등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계층과 계층 간의 어떤 계급의 이해관계에 의한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시민세계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공존하고 포용하기 위한 어떤 관점으로서 이 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교육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네. 다문화교육이라는 것들이 네.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어떤 이제 가치들을 하나로 좀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네. 이런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보수적인 속성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쟁점이라든지 토의 토론 같은 것들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실제 그것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실제 우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쟁점 사항이 발생을 했던 것들, 시사적인 문제를 거의 안 다룹니다. 네. 그냥 해외에 있는 사례를 갖고 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갖고 네. 와서
그걸 갖고 이제 토의 토론을 하게 만들어요. 네. 아이들이 잘 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맥락과 결합되고 좀 당장 네. 뜨끈뜨끈한 이런 주제들 갖고 좀 그렇죠. 하디슈를 우리 다뤄야 사회에 되는데 문제되는 측면들을 예, 가지고 되게 다뤄야 좀 동떨어진 뭐 좋을 텐데. 광해군 시절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네. 조선시대 때 얘기 나오고 네. 저 북유럽 얘기 나오는 거 가지고는 뭐 이게 좀 아이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네. 거예요. 확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 지점에서 좀 더 네. 좀 우리 그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우리의 삶과 네. 사회와 연결이 되어야 학생들이 거기에서 내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진공 상태에서 네. 정치적인 진공 상태인 네, 거죠. 네. 이 중립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가다 보니까 교과서도 너무 재미가 없고 네. 있다고 해도 완전히 그 기계적인 중립성으로 그렇죠.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 선생님들이 좀 두려워하시죠? 그럼요. 이거 잘해야 신규. 본전입니다. 네. 누구 하나 민원 제기되면은 네.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네.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토의와 토론을 줄여할 수밖에 없고 네. 주제 자체도 상당히 이제 뭐 찻대고 포대고 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학생들은 되게 좀 이제 재미없는 수업, 암기하는 수업을 그러면 시키고. 이 민주시민교육이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 현상하고 관련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이 판단력과 실행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민 역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지적인 판단력과 또 실제로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인 것 같은데 이 정치 현상은 굉장히 어렵죠. 토론하기가. 근데 우리 윤석열 교수님은 정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주시민교육과 정치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 그 교실 안에서 민주시민교육 뭐 아니면은 정치적인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또 뭐 이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네. 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 정치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과거보다는 훨씬 더 폭넓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정치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국회 안에서 발생하는 네. 것들, 그리고 정치인들 간의 다툼, 네. 뭐 이러한 것들,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부정적이죠. 근데 뭐 우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생활 정치라는 용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외국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정치적인 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더 폭넓어진 네. 우리 삶 속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정치적 현상이다. 그렇죠. 우리가 정치를 뭐 사전적으로 정의할 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인 배분, 네. 그죠? 주변의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정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턴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가 아닌 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토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실은 정치적 이슈를 조금 더 생활 밀착형으로 얼마든지 저는 찾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론 혹은 이제 토의에 대한 뭐 이해의 문제인데, 네. 특히 저는 이제 TV에서 보여주는 이 토론이 네. 그 일반 시민들에게 토론에 대한 이미지를 저는 굉장히 왜곡해서 네.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우리가 이 토의를 타협적 대화라고, 타협적인 네. 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의 목적, 토의의 목적을 어떤 꼭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안 같습니다. 되죠. 우리가 이제 네. 공론장이라는 네.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네.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네. 편안하게, 뭐 어떠한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공론장인 것이지, 그렇죠. 네. 어떤 뭐 이견을 좁혀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공론장이 아니라는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한국 정치를 강의를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민감하고 민감하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도 이제 대학 수업이라는 것이 토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네.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의견들을 확인하는 역할 정도에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각자의 주장들을 이야기한다면은 네.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네. 것이고, 네. 결국은 그 쟁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 본인의 몫인 것이지, 네. 그리고 그거를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학생이 똑같은 입장을 가져야 될 네. 이유도 없고 네.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 타협적 대화를 계속 하도록 만들어주는 네. 그 자체를 우리가 토론 수업의 목적으로 본다면은 네.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압박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어쨌든 그 중립적이지 않은 그렇죠.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뭔가 입장이 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음. 그 입장을 음. 개개인이 어떻게 갖게끔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데에서는 이제 그 70년대 중후반, 76년, 77년에 그러니까 뭐 보이텔스박 합의라 그래서 이제 강압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실에서 논쟁적인 부분들은 교실에서 또 이렇게 그대로 논쟁이 재현하게끔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의견을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 그렇죠. 수업의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이게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독일 같은 데서는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에서 논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 또 그 갈등 자체가 공적인 사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봤을 때, 이 공적 사안을 함께 얘기하고,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합의된 거를 가지고 뭔가 실행에 옮기고 하는 그런 전체의 과정을 우리가 정치라고 봤을 때,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게 이제 교실에서도 당연히 이제 좀 논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현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김 교수님? 저는 뭐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들을 좀 끄집어낼 거냐. 이 교사들이 이제는 좀 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전히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이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뭐 강압적으로 한다라든지 주입하거나 교화하려고 하는 그 몇 가지의 원칙들만 좀 제대로 세워놓고 있다면 그 원칙을 지키는 수준에서는 좀 모든 것들이 좀 허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더 보장해 줄 거냐가 중요한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시민교육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어 왔지만, 뭐 시민사회나 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선거연수원에서 1996년 이후로 시민교육과나 또 정치교육과나 이렇게 좀 명칭을 바꾸면서 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더십 아카데미도 좀 하고, 그리고 일반 뭐 정당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시민성과 또 이 선거의 어떤 중요성, 그러니까 정치적 결정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판단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꾸준히 이제 선거연수원 같은 데에서는 이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민사회나 또 그 밖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사실은 불모지였던 상황이었을 네. 때에 오히려 이제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정치기법, 교육기법들을 끌고 들어오고 사례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했던 데가 사실 시민사회 쪽 영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들이 오히려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거의 그 강의식, 주입식, 전달식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식들을 저렇게 재미있게 선거교육이라든지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사실 학교 주체들의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요구보다 학교 바깥에 있는 그 시민사회 쪽에서 더 많은 관심들을 갖고 법제화했던 요구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 지점을 좀 높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뭐 2014년도 뭐 서울시에서 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뭐 자치 조례랄까, 또 뭐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뭐 최근에는 인천교육청 2019년도 작년도에 해서 이 수도권만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이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이제 완결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뭐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이 컸다. 뭐 이런 말씀을 이 하시는 조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성인들을 위한 그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법안 같은 것도 일정하게 네.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네. 사항들인데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도화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커지는데 저는 네. 이것을 그 약간 평생교육 관점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동안의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은 약간 교양 과목 수준으로 네. 이루어져 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차제에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유초중등교육도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런 평생교육이라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일 거다. 하나는 직업교육 쪽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시민교육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그 가정 안에서 직장생활 안에서 우리 마을이나 지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권리를 구현해내고 어떤 이제 참여해 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는 뭐 독일에서도 그 주정치교육원이나 이런 데가 네.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네. 우리도 좀 그런 모델을 좀 갖고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 그 시민교육과 학교 밖 시민교육이 좀 같이 좀 결합이 돼서 좀 나가줘야 균형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포용적으로 좀 이렇게 관용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면적인 힘. 요게 좀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겠죠? 왜냐하면은 세상이, 현실이 진보와 보수라는 프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다. 아니죠. 네. 그것만 가지고 바라보면은 일부만 보든지 왜곡되게 보든지 네. 하는데, 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서 진보와 보수의 프리즘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 네. 행동을 하려고 한다. 그게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죠. 그거를 좀 초월할 수 있는 그 시민성.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좀 길러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마지막 질문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랄까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건 무엇인가, 과연. 그 다음에 학교 현장이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학교의 모습,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 그리고 학교에서의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왜 꼭 필요한지 그 근거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물론 이제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좀 우리가 좀 정리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왜? 이거 존재적 근거가 있다.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두 분 교수님은 어떤 근거에서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최근 들어서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도 잘 보면 사실 그게 왜 발생을 했을까를 보면은 타인에 대한 어떤 관용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잘 되면 학폭 문제라든지 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와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떤 정말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좋은 정치인을 선출해내고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만들어내는 이러한 관점이잖아요. 네. 이런 이제 의미로 보면 결국 이런 정치교육이나 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내 삶을 살찌우는 아주 핵심적인 도구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그 사회에 뭔가 그 자유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니까 뭐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네. 뭐 사회적인 웰빙까지를 네. 함께 포괄하는 이제 개인과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교육적인 도구이고 목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윤성희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이게 꼭 필요합니까? 저도 두 분 교수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네.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미래다. 아, 미래다.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의민주주의, 엘리트 네.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제 참여민주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했습니까?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했었죠. 네.
모든 것은 다 인류인데 정치만 삼류다. 아, 그런 거죠. 삼류다. 네. 300명이 하던 역할과 권한이 이제 일반 시민한테로 다 옮겨가고 있다는 네. 것이 점점 더. 네. 그러면 이 300명의 자질과 역량을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은 네. 우리는 그렇지 않는 시민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스스로가 속에서, 변해야 그렇죠. 되겠죠. 그 속에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된다. 네. 이랬을 때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다. 아, 미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그럼. 민주시민 교육을 꼭 해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운명인 거네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복, 뭐 네. 삶의 질, 네. 뭐 공동체의 존재의 근거, 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아,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처음에 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주제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좀 우리가 미래의 관점 그리고 변화의 관점 또 우리 어떤 존재론적인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하다 보니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도 뭐 정치학과 교육학이 좀 약간 다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접점들이 많아서 아, 그러셨어요? 이것도 하나 융합이고 네. 이것도 하나의 시민교육,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만나는구나라는 점에서 신기했습니다. 아, 네. 우리 윤성희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긴장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는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재밌게 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교수님을 모시고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현장의 사례와 다양한 이론들을 검토하며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준호였습니다.